자,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살펴보고 계속 수업을 이어나가 봅시다. 이거는 지난주 질문이 아니라 지지난주 질문인데 제가 깜빡 해가지고서 근데 시간이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건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갖고 와봤는데 유전자 가위 요즘 아주 핫한 아이템인데 GMO하고 완전히 개념이 다른 일반적으로 우리가 GMO 하면 뭔가 많이 억울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GMO 같은 것을 마구 만드는 이런 인간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GMO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억울하긴 하네. 뭐 비난을 받아서 마땅한 부분이 조금 있긴 하죠. 그런데 그것과 완전히 개념이 다른 GMO 같은 그런 부작용을 완전히 잠식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유전자 변환 조작 기법이거든요. 유전자 가위 같은 것을 일종의 편집이라고 해요. 그걸 유전자 편집, 유전자 편집.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컴퓨터에서 어떤 문장을 만들 때 쉽게 타이프라이터로 편집을 하듯이 에디팅을 하듯이 우리의 원래 유전자를 서열을 싹싹싹 바꿔가지고서 변화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기술인데 그래서 이것이 곧 아주 일반화되면은 곧 머지않아 일반화될 날이 오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진짜 우리 자신 여러 가지 다양한 동식물들의 생명체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여러모로 이렇게 개조를 시킬 수 있는 기술이거든. 쉽게 얘기해서. 어쨌든 그런 기법을 이용을 해서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해서 얻어내는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하자라는 주제인데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사실 조금 혼돈된 개념이 있어요. 바이오 에너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바이오 에너지는 바이오 디젤 아니면 바이오 에탄올이라고 해서 이제 지질 계통에 또는 탄수화물 계통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름처럼 디젤 기름, 오일 아니면은 에탄올 같은 것을 연소시킬 수 있는 어떤 물질로 만드는 것이. 그래서 이제 식물에서 주로 바이오 에탄올을 미국에서는 꽤 많이 상용화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또는 이렇게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 때는 광합성 산물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광합성 산물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에탄올로 변화시켜서 기름 대신에 가솔린 대신에 쓰자는 얘기이고 그거 말고 바이오 디젤이라고 원래 디젤은 아니지만 오일을 식물에서 만들어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연소를 시켜서 에너지화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다시 바이오 에너지로 활용을 하자는 얘기는 무엇인지 그걸 명확히 사실은 구분을 해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연소시킬 수 있는 어떤 물질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거 자체로서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이걸 굳이 무슨 다른 바이오 에너지로 변환시킬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다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 에너지 같은 거를 변환시키겠다는 얘기는 훨씬 기술적으로 넘어야 될 장벽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게 개념적으로 얼마나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는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그것을 분해를 한다든가 분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발생하게 한다는 얘기. 그 자체로는 좋은 얘기인데 그것을 다시 우리가 연료로 쓸 수 있는 에너지화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의 에너지로 변화시킬 것이냐. 거기에서 좀 상상력이 들어가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셀룰로즈 쪽이 퇴한 이유가 왜? 원래 우리 맹장은 셀룰로즈를 분해시킬 수 있는 세균들이 살았던 장소였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방패 해가지고서 걔네들을 다 쫓아내서 이제는 우리가 맹장은 쓸모없는 기관으로 흔적 기관으로 만들어뒀다고 얼핏 언급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랬는지, 같이 가면 좋지 않는가? 같이 갑시다. 좋지. 좋은 얘기지. 그런데 이게 아마 뭐 같이 가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생활이 하나 변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 가장 타당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 얘기는 원래 우리의 옛날 선조들은 아마 채식동물, 채식만 주로 하는 그런 동물이었을 텐데 그러다가 갑자기 점점 이제 고기 맛을 알게 돼가지고서 하산을 하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셀룰로즈 같은 걸 분해할 필요가 없는 거지. 괜히 나무 껍데기 씹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뭐 고기도 먹고 아니면 또 농사도 짓고 해서 왜 우리가 셀룰로즈를 먹어? 그냥 쌀, 밥, 밀 그런 거 옥수수 먹으면 되지. 하다 보면 쓸모가 없어지니까 점점 자연적으로 낯설다 너 좀 해서 거리두기를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요게 아까 그 얘기인데 일단 계면활성제를 혈액에다 주사를 이거 사실 잘 모르겠어. 이거 정말로 이런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모르겠어. 좀 약간 위험하고 미친 생각이 아닌가. 계면활성제를 혈액에다 집어넣겠다는 얘기는 혈액은 뭐예요? 혈액은 물 성분의 혈액인데 거기다가 계면활성제를 집어넣으면 어쩌겠다는 얘기지? 이거 상당히 좀 혼란을 가져올 텐데 지질을 녹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요 혈관벽의 기름때를 제거한다는 그 개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방금 확인했죠. LDL의 형태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그러한 기름들은 LDL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계면 활성제 같은 것을 처리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혈압이 낮아지는 이유는 요게 아니라 이 삼투압과의 어떤 싸움에서 혈압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거리예요, 거리. 그 심장으로부터 조금 더 거리가 이게 거리에 반비례하잖아요. 심장의 압력이. 그래서 별게 아닌 것 같은데 한두 발짝만 심장에서 좀 더 멀어지면 그 심장에서 펌프질하는 그 압력이 급격하게 감소를 해서 그때부터는 혈압이 여기서는 삼투압을 이기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 게 바로 동맥과 정맥의 그 경계선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이거 자 일단 밖으로 간질액으로 나온 아까 그 압력 차유에서 지난번에 그 물질 지난 시간에 나온 여러 물질들은 기체 같은 경우는 확산하지. 산소, 이산화탄소 그들은 뭐 완전히 농도 차에 의해서 확산이 되는 건데 당연히 조직세포에서는 항상 산소가 계속 소진이 되니까 당연히 산소는 조직세포로 확산을 해서 들어가고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건 뭐 순리적으로 되고 다른 영양분 같은 것들은 영양소들은 확산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일단 뭐에 의해서 주로 들어갈까? 조직세포는. 조직세포들은 각각 그런 영양소들에 대한 수용체들이 전부 있잖아요. 그 수용체들을 통해서 들어가리라는 것은 우리가 별로 가만히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리라는 게 상식적인 얘기겠죠. 자, 어떻게 될까 이거? 그게 바로 이 포인트였잖아요. 이 EPO가 무엇에 의해 활성이 조절이 되느냐? 왜 그것이 중요한가? 산소 농도에 의해서 조절이 되죠. 산소 농도가 많으면 EPO가 활성이 떨어지고 산소 농도가 적어지면 EPO 활성이 높고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시소처럼 요거를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끔 해주는. 그러니까 고산지대 적응 훈련에서 EPO 덕택에 EPO가 활성이 높아져서 적혈구가 많아졌는데 내려오면 하산하면 산소 농도가 다시 올라가니까 EPO 활성이 활성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한 이치죠. 그게. 맞아요. 그렇게 돼요. 끝? 간단하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이제 나머지 시간은 면역계에 대해서
얼마 많이 나가지는 못할지 모르나 한번 살펴봅시다. 자, 자질구레하게 서론 그냥 쭉쭉 넘어가고. 자, 이게 뭐냐면 미국 대학가에서는 한때 대학생들 사이에서 어, 이 단핵구 증가증이라고 하는 이런 신체적 접촉에 의해서 뭐 키스라든가 신체적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런 병 꽤 심각하게 보기는 좀 흉하죠. 이렇게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병이에요. 모노뉴클리오시스라고 해서 단핵구 증가증.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단핵구가 뭐예요? 백혈구 중에 하나인데 얘가 왜 증가하는 것이요? 이 바이러스 감염, 뭐 굳이 우리가 이름을 기억해둬야 될 필요는 없으나 꽤 유명한 우리를 감염시키는 그러나 감염시키면서도 우리를 안 죽어. 얘네들한테 감염된다고 해서 우리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냥 우리가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 앱스타인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은 결국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어떤 그 바이러스 자체 어떤 위해작용, 독성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혹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나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이놈이 들어왔네? 이걸 막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호들갑을 떨다가 호들갑이라고 너무 폄하하면 조금 듣는 백혈구가 좀 기분은 나쁘겠다. 미안해, 호들갑이라고 해서. 그러나 어쨌든 호들갑 조금 맞고 그 과정에서 이 단핵구라고 하는 특별한 이 단핵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근원세포이냐면 이들이 나중에 대식세포로 발달을 하거든요. 얘들이 뭐든지 먹어치우는 먹성이 좋은 세포라서 대식세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갑자기 증식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막 통신 장애도 일으키고 소위 말해서 그러면 조직에 이런 상처도 주고 막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일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막 우리가 이럴 때냐 막 하다가 조직도 막 파괴시키고 그래서 부르트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바이러스 자체는 이렇게 생겼고 들어와서 조용히 있다 갔으면 좋겠는데 많은 경우에 조용히 있다가 그냥 가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갑자기 우리가 조금 피곤하면 그때다 해서 또 튀어나와서 창궐 했다가 또 도망가서 들어가 숨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인데 뭐 증상이 거의 없다는 얘기지. 증상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주로 일어나느냐?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림프 편도선 같은 림프선이 붓고 막 그런 것들인데 이게 전부 다 얘는 뭐 바이러스가 얘네들을 막 이렇게 붓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바이러스 때문에 신경질이 난 백혈구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분탕질을 치면 그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걸 전부 다 보면 염증 반응의 일종인데 염증 반응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제 이 장에서 보게 될 것이고 제 자신은 사실 염증이란 걸 아주 이렇게 폄하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론적으로 염증 반응은 별거 아닌 거거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염증 때문에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병들이 그 염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의학적으로 보면 염증을 잘 통제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긴 하나 내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책임감 없이 염증 별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어쨌든 면역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염증이란 것은 별게 아닌 거거든.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매우 큰 문제이긴 하지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감염시키는 목적은 따로 있어요. 단핵구가 증가하지만 단핵구하고는 전혀 다른 계통의 비림프구를
만을 알아서 따로 감염을 시키니까 바이러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이 그런 목표물들이 다 따로 있는 거지. 그래서 B림프군은 우리가 또 여기서 구분할 B림프군은 항체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백혈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B림프군을 감염을 시키면 항체를 우리가 제대로 만들지 못하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약화는 되겠지요. 면역력이 약화되는 케이스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나눠 먹지 말아라. 아유, 그래도 아이스크림은 나눠 먹어야 맛이지. 이까짓 게 무서워서 아이스크림을 서로 공유를 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대학을 다닙니까? 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은 일단 한번 감염이 되면은 이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에 대한 특별한 요 획득 면역이라는 것을 오랜 시간 보유한다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이제 서두입니다. 획득 면역? 면역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방어 기작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면역의 일인데 크게 그것을 이제 수행하는 과정은 두 가지. 선천성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 반응, 이것을 우리는 획득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금 결이 달라요. 그래서 선천성 면역 반응은 사실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요. 무척추 동물서부터 심지어 이 선천성 면역 반응의 일종은 식물도 사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획득 면역은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쯤 돼야 이 정도 척추동물쯤 돼야 획득 면역 같은 거, 후천성 면역을 가지고 이제 좀 이제 가오잡을 수 니들 이런 거 있어? 하고. 그래서 무엇이 다르길래 표로 이것을 구분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선천성 면역 반응은 일단 조금 원시적인 상대가 누군지를 가리지 않고 일단 기겁을 하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일단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지. 누구든지 들어오면 죽음이야 하고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방어막을 치고 멕시코에다가 국경에 막 장벽을 치고 못 들어오게 막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지. 공포 마케팅이지. 좀 들어와서 살면 어떻다고 그거를 못 들어오게 막아가지고서 어, 불쌍한 멕시코인들을 불쌍한 세균처럼 밖에서 떨게 만들어.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이런 외부 방어벽. 이것이 선천성 면역 반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피부가 중요한 구실을 하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외골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없지. 곤충, 갑각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외골격들, 딱딱한 바깥쪽에 있는 그런 것들도 역시 이러한 구실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눈물, 콧물을 흘리느냐, 이거 다 그러한 일종의 콧물 같은 거, 눈물은 또 다른 얘기지만 콧물 같은 게 왜 이렇게 가래, 콧물, 이거 왜 자꾸 생길까요? 그쪽에 중요한 우리의 침투 경로에 그러한 분비물들이 끈적끈적하잖아, 그런 분비물들은. 늪지대를 형성하는 거지. 세균들이 들어와서 원활하게 침투 못하고 늪에 갇혀가지고서 허우적대게 만들려고 트랩을 시키는 구실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분비물에다가는 눈물 같은 분비물에는 세균을 골라서 잡아 죽이는 특별한 효소를 일단 첨가도 해놓고 지뢰밭을 만들어 놓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눈물에는 그래서 세균의 세포 벽을 파괴시켜버리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냥 눈물이 괜히 이렇게 짠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점막도 마찬가지고 분비물과 비슷하게 점막도 끈적끈적하게 해서 침투를 지연시키는 그런 것들. 이것은 일종의 물리적인 장벽이죠. 그러나 물리적인 장벽으로 이렇게 막아놓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 언젠간 뚫리게 되겠지. 그래서 뚫고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일단. 그래서 그 물리적인 장벽을 장렬하게 많은 전우들이 전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뚫고 들어온
그 일부 살아남은 세균 또는 바이러스들은 이 안에서 하나씩 또 이제 실제적으로 화학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거지.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식세포,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대식세포를 위시한 우리 몸의 백혈구는 두 가지의 식세포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한 백혈구라고 하는, 아니죠, 대식세포라고 하는 그 세포가 뭐든지 그냥 손에 뻗친 대로 잡힌 대로 주워 먹어버리는 그런 세포. 또 아까 이 호중구라고 있었잖아요. 그 호중구도 먹어요. 그래서 그 두 종류의 백혈구가 식세포 작용을 수행을 해줍니다. 외부에 무엇이든지 간에 먹어버리지. 또 내부의 변절자들도 먹어버려요. 너 좀 낯설다. 내부의 변절자 누구지? 암세포. 그런 것들도 이렇게 먹어서 해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보다 훨씬 더 과격하고 무시무시한 세포.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해서 NK, 내추럴 킬러. 그래서 한국말로 자연 살해세포라고 했는데 그냥 돌아다니면서 수틀리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총을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으나 뻥뻥 구멍을 뚫어가지고서 특히 그러니까 이런 자연 살해세포들은 주로 이 세균들을 파괴시키는데 특화가 돼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단백질들을 방어용으로 쓰이는 단백질들도 분비를 해내버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것이 요 선천성 면역 반응의 중요한 하나의 주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염증 반응이 무엇인지는 조금 있다가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 오늘 보게 될 것이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마칠 것이고 이것이 전체적인 선천성 면역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면에 후천성 면역 반응은 조금 더 늦게 진화된 그런 것으로서 그러니까 뭔가 조금 다르겠지? 이들과는 다른 점. 뭔가 이제 발전된 측면이 보이겠죠? 특이성이 여기 특징입니다. 이 선천성 면역 반응은 적군을 도대체 누가 누군지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뭐 들어오는 족족 네가 누군지 알 건 모르겠고 일단 넌 들어왔으니까 내가 뭐 제거해야 되겠어 하는 것이고 후천성 면역 반응은 특이적으로 내가 한 놈만 내가 팬다. 그래서 특이적으로 너 하고 딱 집어넣으면 걔만 아주 효과적으로 공격을 해내는 것이 후천성 면역 반응입니다. 여기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항체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림프구죠. 림프구 중에서도 특히 B형 림프구가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이들을 주축으로 아주 특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후천성 면역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이러한 방어 기전은 주로 어디서 이들의 주요 활동 무대가 어디냐? 림프계가 바로 이 활동 무대가 되는 거죠. 림프계와 혈관계는 순환계는 사실은 두 군데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액체는 서로 교환이 돼서 계속 흘러가요. 다만 이 순환계를 돌고 있던 적혈구 빨간 그러니까 피가 빨간 건데 그 적혈구 때문에 적혈구는 절대로 림프계 안으로 못 들어가 출입 금지. 그리고 백혈구들은 이제 거기서 훨씬 더 원활하게 거기를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특별한 제거를 해야 될 침입자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림프계 안으로 불러 들어가지고서 여기서 이 백혈구들이 막 활동을 좀 저속한 얘기로 여기서 아작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로 감염이 됐을 때 이 림프계에 있는 여러 작은 부속 기관들이 이렇게 붙게 되고 여기서 많은 활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편도선이 붙는다든가 뭐 어디가 붙는다든가 하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일단 계열을 살펴보고 나서 좀 더 하나씩 살펴보면 요 선천성 외부 방어벽이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1차 면역 반응의 그 선천성 면역 반응의 주요 주축을 담당하는 요 식세포, 페고사이트라고 하는 요 식세포는 원래 단세포 때 우리가 이 진핵 생물에서
진핵생물의 먼 초기 계통인 단세포 시절에 많은 단세포들이 영양을 자기들의 음식물을 섭취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이 식세포 작용으로 어흥 하면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면서 떡을 줘도 잡아먹어버리는 이렇게 딱 그래서 끌어당겨가지고서 누가 근처에 접근하면 바깥에 있는 세포막이 쭉 뻗어가지고서 가만히 잠재적으로 있다가 갑자기 무언가 근접 접근을 하면 음식물이 될 만한 물체가 접근하면 갑자기 표면이 세포막의 표면이 쭉 뻗어나가지고 이걸 잡아가지고서 끌어당겨서 안으로 집어넣어서 집어 들어온 이 물질은 분해가 돼버리는 이게 바로 식세포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바라든가 단세포 진핵생물들은 주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음식을 영양분을 해결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다세포로 진화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세포가 그렇게 식세포를 이제 깔끔하지 못하게 식세포 작용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보기 좋지 않잖아요. 상사롭지 못하잖아. 그래서 일부만 아직도 일부의 세포만 식세포 작용을 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점점 그것들을 전부 그런 나쁜 습관은 이제 버려. 해서 아직도 이 식세포 작용을 우리 몸에서 수행할 수 있는 두 종류의 백혈구, 요 대식세포, 영어로 매크로페이지라고 하는, 그 다음에 아까 봤죠? 뉴트로필, 호중구, 요 두 세포만이 요 식세포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단핵구 증가증이라고 하는 요 모노뉴클리오시스, 요 단핵구들이 이렇게 많이 증식을 하게 되면 결국 대식세포가 많이 불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호중구의 실제적인 형상이고 이게 대식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불쌍하게 잡혀있는, 왜 자꾸 나는 세균이 불쌍할까? 불쌍하게 지금 잡혀있는 낚싯대 대롱대롱 매달리는 이들이 전부 대장균을 위시한 세균들인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쭉 뻗은 발 같은 걸로 땡겨가지고서 이게 쭉 뻗고 땡기는 게 사실은 일반 생물에 의해서 우리가 봤던 그 액틴 저 세포 골격이 급작스럽게 합성이 쭉 돼가지고서 쭉 뻗어놨다가 다시 분해가 급작스럽게 되면 뻗었다가 땡겨지는 그 기전으로 이거를 잡았다 끌어당기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빨간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들이 항생제 내성을 보이고 있는 무시무시한 항생제 내성 세균인데 이들도 결국 식세포들이 잡아먹어버리면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잡아먹힌 다음에 어떤 운명을 겪는지는 일반 생물학 1에서 우리가 봤죠.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온 잡아먹힌 이 세포는 리소솜하고 같이 융합이 되어가지고서 리소솜에 들어있는 무시무시한 효소들이 이들을 분해해서 다 제거한 다음에 배설해버리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음식물도 이런 식으로 소화를 하게 되는 거고, 단세포일 경우는. 자, 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내추럴 킬러 셀, 그 다음에 염증 반응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원래 이 이런 선천성 면역 반응은 원래 세균에서부터 슬슬 진화가 되어 가지고서 발전이 되어 온 것인데 특이적으로 어떤 것을 인식을 하는 수용체들이 무언가를 인식을 하고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포에다가 신호를 전달을 해서 이것이 활성화되는 그런 식으로 이것이 발전 진화가 돼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균만 해도 이런 여러 가지 수용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진핵세포가 되어가지고서 훨씬 더 발달시켜서 특이적인 어떤 세균이면 세균 아니면 바이러스면 바이러스에 특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인식을 하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것을 인지하는 것은 이렇게 특이적인 어떤 물체를 모양을
결합을 해서 인식을 하는 것에 근간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밑으로 내가 요거 잡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이한 신호를 이 세포 안에다 전달을 해서 그 반응을 유발을 시키는 것이죠. 자, 선천성 면역 반응, 후천성 면역 반응 비교를 딱 해보면 딱 한 가지. 시간이 일단 선천성 면역 반응이 무조건 다 옛날부터 비롯된 것이니까 낙후된 것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금물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것이고, 장점은 빨라. 너무너무 빠른 거지. 즉각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는 뭐 누구든지 특별하게 구분을 할 게 없다는 것이지만, 사실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까지 꼭 굳이 누가 들어왔는지 굳이 꼭 구분을 해야 돼? 막아내기만 하면 되지. 그러나 문제는 기억을 못 한다는 거지. 걔가 일주일 전에 나를 방문했던 똑같은 녀석인지 아닌지를 굳이 기억을 해내지 못하고 똑같이 답습을 한다는 거지. 들어왔는데 또 일주일 전에 봤던 녀석인데 들어오면 또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통성명 합시다 하고 명함서로 교환하고 하는 일을 또 한다는 얘기인데, 이 후천성 면역 반응은 좀 느려, 처음에는. 그러나 한번 기억을 해내면은 그 다음에는 오랫동안 기억을, 뒤끝 장렬. 그래서 두 번째 또 들어오면은 너는 가만히 안 놔둔다 라고 해서 꼭 이 지속성이 매우 길고 기억을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기억을 오랫동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가 좋다는 얘기죠? 또 한 번, 두 번째 들어오면은 그 특별한 객체에 대한 반응이 매우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방주사, 백신을 맞는 이유가 이러한 후천성 면역 반응을 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명한 방어 단백질로서 특히 바이러스에 대해 효과적인 그런 방어 단백질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인터페론은 항암제로 또 꽤 유명하거든요. 사실 이게 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의 단백질이, 바이러스를 막게끔 되어 있는 단백질이 왜 항암제로도 많은 경우에 같은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것이 오늘 강의의 마지막 토픽이 될 것 같은데, 자, 인터페론은 무엇이냐? 항바이러스 단백질이다. 누가 만들어내느냐? 바이러스에 일단 감염이 돼서 곧 죽기 일보 직전에 된 세포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이다. 일종의 구조신호 단백질입니다. 나 감염됐다. 만들어내고 외부로 방출을 해내는, 밖으로 내 던져지는 단백질이라는 얘기죠. 감염이 되면. 왜? 아직 옆에 있는 이웃세포들한테 알려주려고. 나는 감염이 됐지만 니들은 대비를 해라 하고 미리 던져주는 신호물질이 인터페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 처음에는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나 일단 이렇게 기습을 당하게 된 세포는 속수무책이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러면, 난 곧 알게 되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구나. 그러면 나는 죽는 건가? 죽어야지. 그 대신에, 인터페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뿌려버리지. 그러면 옆에 세포가 인터페론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미리 대비를 할 시간을 준다는 얘기죠. 미리 대비를 뭘 한다는 얘기죠? 인터페론의 신호를 받아가지고서 미리 이것을 감지한 세포는 준비를 해서, 그 효과는 무엇이지?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자, 일단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들어가면 그 바이러스의 목적은 뭡니까? 바이러스는, 자, 우리 인간이나 또는 다른 동물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 또는 RNA 바이러스 또는 아주 희한한 바이러스로 레트로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어요. DNA 바이러스는 자기네들 유전자가 DNA야. 그럼 얘네들은 들어와서, 바이러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들어와서 지살기를 찾아야 되지. 지살기를 찾는다는 얘기는 들어와서 자기의 자손을 복조해 내야 돼.
그러니까 자신의 DNA를 복제하고 그래서 그 복제된 DNA가 다시 바이러스 껍질을 만들어 가지고서 증식을 해서 그 안에서 다시 밖으로 나가서 퍼지는 게 그들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초이스에 따라서 자기들의 DNA 유전체가 DNA로 만들어진 그런 바이러스가 있고 RNA로 완전히 만들어진 그런 바이러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나 무슨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건 RNA 바이러스고 이런 DNA 바이러스는 또 다른 무슨 뭐 감기 바이러스들 흔한 그냥 일반 감기 바이러스들은 DNA 바이러스가 또 많고 아데노 바이러스 같은 심지어 레트로 바이러스라는 이 친구들은 들어올 때는 RNA로 들어와서 변신해가지고 DNA로 싹 탈바꿈을 한 다음에 우리의 염색체 안으로 쓱 삽입을 DNA 형태로 들어와서 있다가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또 튀어나와가지고서 이렇게 RNA로 바꿔서 나가버리는 그런 바이러스도 있고 에이즈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그런 레트로 바이러스. 어쨌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들의 목적은 들어와서 자기들을 증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아무것도 안 갖고 들어오잖아. 숟가락만 하나 갖고 들어오잖아. 숟가락 하나 들고 와가지고서 뭐 없나 하고 와서 그냥 막 우리가 버려놓은 상에 붙어 앉아가지고 그냥 먹겠다는 게 바이러스들의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인터페론이 뭘 어쨌길래 이들이 바이러스에 들어왔을 때 이 증식을 억제하도록 만드는 것일까? 그것이 왜 이 인터페론이 많은 경우에 항암제로도 작용을 하는지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자,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일반적으로 들어왔을 때 숟가락 하나 들고 와가지고서 딱 본데 상이 안 차려져 있으면 어떻게? 상이 차려져 있다는 얘기는 이 세포가 막 지금 증식을 하고 있는 그런 막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세포 주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세포에 들어오면 바이러스는 내가 잘 찾아왔구나. 이 기회에 편승해서 그러니까 세포가 막 지금 DNA 복제를 해야 지가 들어와서 야, 내 것도 좀 같이 좀 해줘. 되지. DNA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근데 그런 세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분화가 된 세포는 더 이상 DNA 복제 안 하잖아요. 나 은퇴했음. 근데 얘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지금 벌어지지 않고 있네. 숟가락 하나 딸랑 들고 왔는데 이거 어쩌지? 어떻게?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죽어야 되지? RNA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와서 세포가 RNA 자기 단백질들을 막 만들어야 되는데 세포가 그런 대사 활성이 전혀 없는 거의 잠잠한 그런 세포로 들어오면 얘는 완전히 폭망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이러스들은 일단 들어와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실제로 그러한 대사 활성이 높은 세포로 감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잖아. 들어왔는데 줄기세포 들어왔어. 개이득. 그러나 들어왔는데 분화된 체세포로 들어왔어. 아무것도 없네? 어쩌지? 그럼 이 체세포로 감염을 한 이 바이러스들은 어떻게 할까? 잘못 들어왔다. 딴 데로 옮겨갈까? 그러기엔 이미 너무 늦었어. 그래서 바이러스는 들어와서 어떤 트릭을 쓰느냐? 들어와서 이 우리 세포를 속여버리는 거지. 들어와서 야, 네가 지금 왜 이러고 있어? 넌 줄기세포야. 세포 분열 해야지. 그래서 세포 분열을 마구 유발시키 또는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막 세포의 대사 활성을 막 높이는 그런 속임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무기를 최소한 갖고 들어오는 거지. 숟가락 하나만 갖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임수도 같이 갖고 들어오는 것이 바이러스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숙주세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서 잠잠하고 있던 세포가 갑자기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바이러스들이 암을 유발시키는 기전도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바이러스들은 들어와서 세포에 암을 유발시키잖아. 이런 과정에서 속이다 보니까 세포가 완전히 속아 넘어가지고서 나는 세포 분열을 막 하는 줄기세포구나 잘못 착각하고 막 나대다가 이제 그것을 인터페론이 딱 막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소리야 지금 아무것도 없음 폐쇄. 그러니까 인터페론이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았더라도 뭔가 잘못돼 가지고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세포가 제정신 못 차리고 자기가 줄기세포인 줄 알고 막 세포 분열을 하려고 하는 세포에 인터페론을 칠 경우에는 네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정신 차려 하고 항암제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터페론은 이렇게 바이러스를 항바이러스, 저항력을 갖도록 도와주는데 그게 왜? 세포 분열과 대사작용을 억제를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또 그러니까 다른 세포에 바이러스의 적응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덤으로 수행을 해주고. 이건 뭐 쓸데없는 얘기고. 그만하자, 그만해. 그만 가자. 됐다. 자, 염증 반응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네요.